제7화 왕정복구와 명예혁명 시간입니다. 1658년 올리버 크로멜이 사망하고 그 아들 리차드 크로멜이 호국경에 올랐으나 이렇다 할 만한 군 경력을 갖지 못한 리차드는 난국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군의 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원 선거 결과 온건한 견해를 가진 장로파 경향의 인물들이 대거 진출하였습니다. 이 의회는 군의 간섭을 약화시키기 위해 두 가지를 결의하였습니다. 하나는 의회 회기 동안에 호국경과 양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군사위원회나 장교회의가 소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의회 소집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거부하는 장교는 누구든지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군대는 호국경에게 의회를 해산시키라고 요구하였으며 리차드도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59년 4월 22일 기존 의회가 해산되고 5월 7일 장기의회의 마지막 의회였던 자녀의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교들은 5월 10일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국가수장과 귀족회의체를 폐지한 공화국 수립, 또 1653년 4월 19일부터 저질러진 모든 공적 조치들에 대한 사면법, 그리고 가톨릭 및 성직자를 제외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 의회의 신속한 재선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군대의 지도적 인물 플리트우드를 참모총장에 임명할 것, 그리고 인민대표자 및 동등한 권력을 갖는 원로 귀족 대표들로 구성된 입법부, 그리고 국무회의에 의한 행정권 장악, 그리고 리차드 크로멜을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25일에는 공화국의 재수립이 수용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의해 리차드 크로멜은 공식적으로 호국경직을 퇴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군대 사이의 긴장 관계와 내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왕당파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이 오랜 혁명 전국에 지쳐가고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던 몽크 장군은 이런 사태를 주시하며 규율을 강화하여 자기 부대를 장악하는 한편 자녀 의회에 대해 충성을 약속하였습니다. 몽크 장군은 더 나아가서 사병을 교육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선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장기의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복귀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프로테스탄트 종교와 의회의 특권 그리고 시민의 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장교들이 자녀의회를 재소집해놓고 이를 다시 축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군권은 민간에게 종속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선전문이 잉글랜드에도 살포되어 전제적 통치에 대한 저항을 고무하는 한편 군을 약화시켰습니다. 여론도 자유로운 의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군 일각에서 몽크에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군 참모총장직을 위탁함으로써 그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일랜드군도 대체로 의회파와 몽크에게 합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 강경파인 램버트나 플리트우드 등등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대의기구인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에 해당하는 기구가 창설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한 끝에 선거로 소집되는 양원제 의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곧 파국이 예상되자 장교단이 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은 곧 의회의장 렌톨에게 복종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여전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화이트홀에서 다시 모인 의원들은 화해 정책보다 지난 가을의 쿠데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약 500명의 장교들을 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의 해산은 결정하지 않고 1653년에 자녀 의회를 복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의회가 복원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몽크는 바로 그의 부대를 이끌고 남진하였습니다. 반면 이에 대항해야 할 램버트의 군대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잉글랜드 최고 실권자가 된 몽크는 완전한 의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으며 런던시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즉 사태는 바야흐로 왕정복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660년 2월 20일에는 마침내 프라이드 숙청 때 축출됐었던 의원들까지 웨스트민스터 의회에 등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의원들은 공화주의자들이 제외된 새 국무회의를 구성한 후 몽크를 지상군 참모총장 및 해군 연합사령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새로운 체제를 위해 3월 16일 스스로 해산하였습니다. 몽크 장군은 찰스 2세의 귀국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찰스 2세에게 전면적 사면, 내란 동안에 이루어진 토지거래의 인정, 체불된 병사들 급료의 즉각 지불, 양심의 자유 등을 허락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찰스는 이를 받아들여 4월 4일에 브레다 선언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총선거가 실시되자 공화주의는 여전히 살아남았으나 몇몇 소규모 자치시에서만 지지를 받았고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국왕의 즉각적인 귀국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25일 새 의회가 소집되었는데 상하원에서는 대체로 혁명 초기와 같이 장로파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왕당파는 아직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상원은 본 왕국의 고대부터 전승된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왕, 상원 및 하원에 의해 구성된다는 안을 통과시켰고 평민원 즉 하원도 이 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상하 양원이 한 선언문을 마련하였는데 그 선언문은 찰스 2세가 세습적인 생득권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합법적 토대가 마련되자 마침내 찰스가 귀국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왕정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기존의 상층 신분도 복구되었습니다. 주교들도 다시 상원 자격을 부여받았고 성직자들의 관직도 다시 부여되었습니다. 왕정 복구 때의 조건에 따라 찰스 2세와 왕당파는 보복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1661년 1월 30일 찰스 1세가 처형된 지 만 12년 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있던 크로멜, 아이어튼, 브래드쇼의 시신이 티번으로 옮겨진 다음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교수대에 달려있다가 참수되었습니다. 반쯤 미이라가 되었던 크로멜의 머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에 전해지다가 캠브리지 시드니 서식스 칼리지 채플 밑에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크로멜 유골의 진위 여부는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로멜의 몸은 참수된 마블아치 지역 도시 어딘가에 묻혔을 것이라고 합니다. 왕정복구로 국교에도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클라렌던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청교도들을 탄압하였습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설교가 금지되었는데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침례파 비국교도로서 불법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어 12년간 옥고를 치르게 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처럼 왕정복구 이후의 국가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비국교파 청교도들은 박해를 무릅쓰며 은밀한 곳에서 계속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호전적인 비국교도들은 각종 반란이나 봉기, 암살 등에 가담함으로써 왕정에 저항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661년 1월 런던에서는 토마스 베너라는 인물의 지휘하에 제5왕국파가 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1662년, 1663년에도 계속해서 비국교도들의 음모가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편 왕정복구로 모든 것이 혁명 전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찰스 2세가 직접 왕국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군과 의회의 추대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당시는 국왕의 절대적 권위도 의회의 절대적 권위도 주장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회는 의사방해라는 방법 말고는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재판관은 아직 국왕의 종복이었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정복구 후의 왕당파와 의회파는 재정 문제 정도로만 줄다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찰스 2세는 이처럼 애매한 상황에서도 주의 깊게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은밀히 손을 잡고 가톨릭 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 비국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확대시켰습니다. 이것이
1672년의 관용선언입니다. 그 덕분에 존 버년을 비롯한 많은 비국 교도들이 석방되었음은 물론 스스로 교회를 조직하고 목사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가톨릭에까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73년 심사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가톨릭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에 취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톨릭의 화채서를 부정한다는 선서를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찰스 2세의 동생이며 노골적으로 친가톨릭적인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 문제가 논의될 무렵부터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전제적 및 프랑스 가톨릭 등을 경계하는 휘그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리는 본래 아일랜드의 교황파 비적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며 휘그는 스코틀랜드의 말도둑을 가리키던 말로서 스코틀랜드 장로파 또는 말썽 많은 비국교도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즉 토리와 휘그는 양당이 등장할 때부터 서로를 경멸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었습니다. 어쨌든 휘그당은 1670년대에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제임스 2세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신보호법, 라틴어로 하베아스 코르푸스 액트라는 법을 제정해 체포되는 피고를 무한정 구속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내에 재판하여 제목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요즘으로 치면 인권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1678년으로부터 1682년까지에는 이른바 교황파 음모라는 가톨릭 세력의 음모 소문 때문에 공포감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많은 비국교도들은 당시의 급진적인 정치인이었던 샤프즈베리백 애슐리 쿠퍼를 지지하였습니다. 또 일부의 비국교도들은 제임스 2세가 즉위하기 직전인 1685년 영국 남서부 지방에서 찰스 2세의 서자 먼머스가 자신이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임을 주장하며 일으킨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먼머스의 반란은 1685년 7월 6일 세이지모어 전투의 패배로 끝났으며 먼머스는 7월 15일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훗날 유명한 정치 사상가가 된 존 로크도 마침 이 무렵 런던에서 샤프즈베리를 만나 그의 정치 관련 문서 작성을 돕다가 15년간이나 그의 정치적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 문제에 휘말리게 된 로크는 본래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었지만 샤프즈베리의 종교적 관용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존 로크는 찰스 2세에 저항하여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샤프즈베리의 봉기 음모에도 가담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존 로크의 정부론, 영어 제목으로는 Two Treatises of Government는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에 따르면 로크의 정부론이 저술된 시기가 바로 80년대 초를 전후한 시기이므로 그것은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추진하던 사람들의 문서였기 때문에 혁명 문서를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봉기 음모가 탄로남에 따라 로크는 네덜란드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임스 2세가 즉위하자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2세는 왕의 대권으로 가톨릭을 다시 도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687년 그는 의회를 무시하고 관용 선언을 또 포고하여 모든 비국교파에게는 물론 가톨릭 교도에게까지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사법은 물론 인신보호법까지 폐기하고 상비군을 런던 근교에 주둔시켰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가톨릭을 부활시키고 의회를 무시하는 전제정치로의 회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리당과 휘그당은 제임스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두 번째 왕비를 통해서 왕자를 얻게 되자 양당은 힘을 모아 제임스 2세를 몰아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네덜란드 총독 오렌지공 윌리엄에게 그 아내 메리와 더불어 영국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메리는 바로 제임스 2세의 첫째 왕비가 낳은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원래 관심은 오렌지공이 아니라 메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렌지공 윌리엄은 이에 합의하고 1688년 11월에 약 1만 4천의 군대를 이끌고 혹은 1만 5천이라고 합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에 전술적으로 차근차근 상륙하였습니다. 제임스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빈약한 군대는 효과적으로 그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절박해졌을 때 주요 인사들까지 그를 떠나 윌리엄과 합류함에 따라 제임스 2세가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윌리엄이 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양측 간의 모종의 타협안이 논의되었지만 제임스는 결국 12월 말에 프랑스로 탈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혁명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9년 1월 22일 왕명 없이 스스로 모인 임시의회는 토리당과 휘그당의 타협안으로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2세가 왕과 국민 사이의 원시 계약을 위반하여 왕국의 헌법을 전복시키고자 했으며 예수의 및 사악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기본법을 위반하였으며 스스로 왕국을 떠나 정부를 버림으로써 왕위가 공석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교도 제후가 통치한다는 것은 신교 왕국의 안전과 복지에 모순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상원은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로 하여금 단독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었으나 윌리엄이 이에 반발하여 네덜란드로 돌아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오렌지공과 메리를 공동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의회는 주권적 권력에 대한 정의나 여타 기본권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제임스 2세에 의해 권력이 남용되었다고 생각한 많은 방법들을 열거하고 이를 의회 재정법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689년 12월 16일 승인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일반적인 시행을 정지시키거나 개개의 사건에 대해 법률을 면제하거나 교회 재판소를 설치하거나 의회의 인정 없이 대권에 의해 금전을 징수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비군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것 등은 불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권리청원처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는 권리장전 말고도 여타 조치들에 의해 왕은 이제 더 이상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처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1701년의 왕위 계승법으로 찰스 1세의 후손들 가운데 신교도가 아닌 왕족들의 왕위 계승권을 막는 한편 신교도인 팔라틴 선제의 프리디히 5세의 딸인 소피아가 결혼한 하노버 가문 쪽으로 왕위 계승을 보장하였습니다. 소피아는 제임스 1세의 딸 엘리자베스 스튜어트의 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07년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연합법으로 양국의 왕위와 의회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예혁명에 의한 해결은 결국 왕정복고 후 애매한 상태에 있던 문제들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타협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국왕대로 고유한 권한 범위를 갖고 상원, 하원도 각각 그 권한 범위를 가지며 관습법도 나름대로의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예혁명으로 의회제에 의한 제한군주정, 즉 입헌군주정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이후에 민주적 발전 과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